네, 어제 중국 시장은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19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데요. 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중국 시장 오늘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홍록기 애널리스트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중국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네. 결과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PMI가 결국 핵심이었을 텐데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49.6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상치 49, 이전치 47.4를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세부 항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 주문은 42.6에서 48.2, 생산은 44.4에서 49.7, 이제 수출은 41.6에서 46.2로, 그리고 공급 배송 같은 경우에 37.2에서 44.1로 이제 개선이 되었거든요. 이게 결국에 중국 제조업들의 수요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류 상황들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아직 50선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개선했다라는 점은 이제 4월을 바닥으로 중국이 이제 5월부터는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에도 점진적으로 이런 조업 재개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사실은 모두 경기 확장 국면, 그러니까 50선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 그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차이신 PMI도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제조업 PMI랑 같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이 조금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서 이런 점들이 중국 증시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말부터 중국 주식이 지금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 경기 부양책이 계속되는 한 사실 중국 증시는 방향성 자체는 상승 쪽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상방이 열렸다라면 네.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5월 30일부터 상하이 그리고 선전거래소 채권 시장에도요. 네. 외국인 투자자 거래를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6월 3일 기준이니까 이미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가장 변동성이 컸던 지표 중에 하나가 위안화 환율이거든요. 사실 위안화 환율이 그 전까지는 좀 가치가 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좀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환율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들이 좀 이탈이 조금 포착이 되었었어요. 다만 어쨌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외국인 자금들을 유지를 하거나 혹은 빨아들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역시 외국인 자금 이탈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혹은 좀 일부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위안화 환율 안정으로 하향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4월 달부터 그 중국 위안화 표시 자산들의 그런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 봉쇄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 현재 흐름을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 허용 하나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은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좋은 영향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제 봉쇄가 완화되니까 경기 부양책을 확실하게 펼쳐야 되잖아요. 네. 중국 리커창 총리가 33종 경기 네.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강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1,400억 위안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원 정도 그 이제 규모의 추가 감세가 있었고, 뭐 소비 촉진, 인프라 투자 확대 내용이 담긴 이제 33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를 지방 정부의 실정에 맞게 그 이번 달 말까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뜯어 보면은 큰 별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반기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방역 정책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인데 이 두 가지 정책을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방역보다는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라는 데 좀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코멘트로 원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조를 했었지만 방역에 집중을 하다가 경기 실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코멘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좀 경기 부양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게 전체 경기 하방 경직성을 뒷받침하는 그 제일 핵심 지표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6월 관련해서도 6월까지 인프라 투자 채권들을 모두 발행을 하고 그리고 8월까지 발행한 자금들을 모두 소진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해뒀거든요. 또한 은행에게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사실 중국은 통화 정책이 연초에 강조가 되었다면은 현재는 통화 정책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시사한 발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경기 전망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일으키는 게 좀 꺼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창구 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하반기에는 인프라 투자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커지기 위해서는 그 재정 정책을 강조를 해서 적재적소의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3조 경기 부양 패키지가 별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발표 자체가 유의미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봉쇄로 막혔었던 소비 시장이 이제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6.18 쇼핑 축제로 되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 제가 6.18 쇼핑 축제를 처음 들어봅니다. 아, 이게 뭔지 그리고 이 여기 부분에서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뭔지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플랫폼을 통해 6.28 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그 이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쇼핑 시즌이다 보니까 이 시즌을 기점으로 사실 중국 소비가 폭발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관련돼서 중국 내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 또한 소비 내에서도 세부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 내수 시장을 놓고 볼 때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각종 부양책을 써왔지만 그 회복세가 2년 동안 시장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계 체력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용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중국 실업률이 다시 최악으로 치솟으면서 전체 기준으로도 그렇고 청년층 실업률을 보더라도 그 코로나 직후에 가장 안 좋았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용 불안이 사실 2년 동안 장기간 계속되면서 그 소비 심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억눌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고용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소득의 질이 안 좋아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가처분 소득을 사실은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소득이라든지 이전 소득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근로소득, 그러니까 흔히들 저희가 월급쟁이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는 중간 수준이었다면은 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중국 서비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그 자영업자들의 소득 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비스 경기가 중국에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 것과 어느 정도 영향이 크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고용 시장에서 그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계의 실제 소득 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전체 소비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틀에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기조를 안 바꾸는 한 사실은 그 기업들의 물류는 좀 회복될지언정 중국의 대면 소비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항상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랑 그 봉쇄 조치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은 큰 틀에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라든지 투자들은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만 아무래도 정책이 정책이다 보니까 대면 소비들이 상대적으로 좀 방해받는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물류 투자가 모두 막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뜻은 중국의 대면 소비 회복은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투자보다는 그 회복세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수 소비를 조금 나눠서 본다면은 경기 방어 성향의
이제 경기 방어 성향의 필수 소비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로 보면은 사실은 그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전가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4월 누적으로 소비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유일하게 플러스 증가율을 보고 있는 부분도 사실 음식료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음식료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6.18 쇼핑 축제를 하면서 사실 중국의 그런 내수 부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경기 회복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정책 세 개가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 규제가 있고 플랫폼 규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로 코로나 정책, 이 세 가지가 올해 10월 중국 당대회까지 좀 변화하기 어려운 규제 정책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전히 딱 한 개를 바꿔야 된다면은 플랫폼 규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실 좀 가장 큰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윗단에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인 건 맞는데, 이미 그 펀더멘탈 지표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 증시 회복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많이 주가도 눌려 있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면 소비가 억제될 때 그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좀 플랫폼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 그 규제 완화 정책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국내 증시에도 음식료 업종을 알아봤는데 중국에서도 여기가 인기가 많네요.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주도의 IPF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이 관계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많으십니다.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전개가 된다면 제2의 무역 갈등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이 중국도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무역 갈등의 관세도 취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관련된 정책들이 실제 경기에 미칠 정도로 그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와,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홍록기 선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